예,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우리 이런 컨퍼런스의 토론들은 주제 발표를 한 다음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색다르게 해서 발표자의 주제와 토론자의 주제가 별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런 기술들의 변화들을 각각 전문가들 모시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하는 5분들의 주제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제가 이번 토론에 참석하시는 5분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종혁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백종혁 위원님은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 원자력 이용 개발 전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소형 모듈 원자력 SMR과 핵연료주기 원자력 개발 및 원자력 정책 관련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두 번째로 김부기 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은 한국 정부 출연기관인 선박해양 연구소에서 기관장을 역임하셨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 중립위원회 위원, 해양수산부 산하 국자해사안전센터 협력 이사장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한국공학 한림원 회원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배정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발전하는 가장 큰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 연료로 바뀌면서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화되면서 모든 기자재의 핵심의 선박의 핵심 기술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부터 도입을 해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배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알맹이는 다 외부에서 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선도적으로 이렇게 기자연구원에서 많은 기자재들을 핵심화하고 국산화시켜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모든 껍데기부터 뱃속까지 다 진짜 우리 거인 이런 우리 기술 가진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요. 현재 배정철 원장님은 한국조선기자연구원 원장으로 계속 지금 재직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장익기 삼성중공업 부사장님을 모십니다. 국내 3대, 전 세계 3대 조선소 하면 HD현대, 삼성, 그 다음에 하나오션, 최근에 이제 인수된 하나오션이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선박들을 건조하고 계신데, 1994년도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상선 기술 영업, 기본 설계, 각종 설계에 오랫동안 담당을 하셨고, 지금은 기술개발 본부장으로 계십니다. 30여 년간 조선 분야에서 이런 여러 가지 핵심 부분을 거치시면서 아마 나중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수십억의 돈을 주고 스카우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현태 한국선급기술본부장님은 우리 한국 선급이 옛날에는 뭐 DMV나 GL이나 로이드나 이런 데에서 뒤따라갔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국 조선산업을 1등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한국 선급입니다. 여기에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해주셔서 1989년도에 한국 선급에 입사하셔서 지금같이 여러 과정들을 거치시면서 현재 기술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개발되는 모든 새로운 기술의 선박의 선급은 옛날에는 뭐 DMV나 뭐 로이드 이런 데 먼저 했지만 요즘에는 제일 먼저 한국 선급이 주도를 하면 그 다음에 뒤따르는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유능합니다. 하여튼 유명하신 분들을 오늘
5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각 분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주제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순서대로 하지는 않고요. 제가 순서는 제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스크린 띄우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 백종혁 한국원자력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이정익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앞으로 미래의 육해상의 가장 핫한 친환경 기술이라 하면 이제 SMR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럼 물론 뭐 비용이나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세대 선박용 원자로 기술 개발 동향과 지향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자력연구원의 백종혁입니다. 제일 먼저 저를 선택해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이 앞에 보이는 그림 잘 봐주세요. 보면 중간에 저희 연구원의 마스코트가 배 위에 얹어져 있으면서 그 아래쪽에 원자로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1년에 한 번씩 달력을 만드는데요. 8월달 달력 모델입니다, 실은. 그래서 실제 저희 연구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단 해양에 쓸 수 있는 SMR 개발을 착수를 했고요. 현재 가기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수부도 일부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시작 단계에 지나지지 않는데 아마 이거를 확장하는 사업을 아까 이정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KARDP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2026년 사업을 거대 사업으로 준비하는 작업인데요. 예상 규모는 아마 현재 저희가 하는 해상용 원자로 포함해서 한 2조 6천억 정도 규모로 좀 움직이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원자력계에서는요. 그중에 저희 연구원이 중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앞에 여러분 발제하시면서 저희 탄소 중립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IMO에서 얘기하는 해양 환경 보호위원회 작년에 열렸죠. 작년 7월에 열렸던 거기에서 나온 얘기나 실제로 유엔에서 진행하고 있는 COP28 작년 12월에 유엔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다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3배 증가. 그러면서 그 핵심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원자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자력도 2050년까지 3배를 증가하는 계획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어쨌든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안도 실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육상에서 일어나는 탄소 발생이나 해상에 일어나는 탄소에서 같이 동이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상에서는 결국은 뭔가 엔진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결국 LNG나 아모니아나 메탄올 이런 것들을 해서 대체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원자력이 들어갈 수 있는 아마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 CO2 배출만 보면 실제 화석 연료 대비 원자력을 가동하면 저거는 세계 에너지국에서 나온 겁니다. 재작년 데이터이긴 한데 어쨌든 68분의 1이나 심지어는 14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는 CO2가 거의 발생합니다. 이 데이터 자체는 태양광에서 만들어지는 CO2보다도 절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숫자로 얘기하면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싫든 좋든 최근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세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CO2 배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원자력이 해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릴까요?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미 도래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원자력계에 있으면서 해양 파트도 좀 왔다 갔다 보니까 양쪽 분야가 어떻게 된 고립된 분야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서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쪽에 대한 뭔가 협력이 좀 긴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추구해야 될 것은 국민 또는 대중에 대한 안전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싸야 돼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원자로가 선박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풀 사이클을 다 봐야 됩니다. 실제로 배가 만들어서 나중에 폐선될 때까지 그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로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해결료가 장전될 수밖에 없는데 한번 해결료 장전으로 30년 심지어 40년 갈 수 있는 그런 원자로들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이제 원자력을 선박에 탑재했을 때 지상이든 해상이든 똑같은 공익 문제이긴 한 사용 해결료에 대한 문제, 하이레벨 웨이스트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얘기도 아마 원자력께서는 그 답을 찾는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뭔가 산업화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큰 걸림돌이 그게 규제입니다. 그 규제에 대해서는 원자력계에서는 저희가 준비하는 게 결국은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중대사고가 안 이루어지는 원자로를 채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MSR이고요. 또는 뭐 실제로 현재 돌아가는 원자로 중에도 안전성을 상당히 향상시키는 지구보다는 한 3성 5다 정도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 혹시나 사고가 나도 해양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뭔가 강구를 해야 되는 기술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행히 최근 아마 제 기억에는 올 3월 달인 것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네모라는 국제기구가 만들어서 그게 뭐냐 제가 맨 마지막 줄에 써놓은 것처럼 어떤 뉴클리어 에너지 마타임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어쨌든 해양의 원자력 기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HD도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원자력을 해양에 상용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 IMO에서 1981년에 발표된 솔라스라는 그가 있는데 그게 해양 인권 협약입니다. 인명 협약인데 거기에는 실제로 해군에 있는 그런 인명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상선으로 확장해야 되는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되는 게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현재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리는 작업은 기술자의 몫이지만 규제 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인터내셔널 아마 콜래보레이션을 아마 가능한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게 어쨌든 원자력계의 바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핫 뉴스가 나왔죠. 체코 원전을 한국에서 수주를 했다고. 근데 한국의 원전 기술이 그래서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제 한국에 제소를 했잖아요. 자기 기술 갖다 한다 그러는데 확실한 거는 물론 일부는 라이센스가 돼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고 안전성 평가도 다 됐고 그래서 한국의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선두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SMR의 개발들이 확실하게 진척이 잘 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저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응원을 해주시면 아마 더 힘을 얻어서 우리 이 교수님하고 백 박사님 또 힘을 합쳐가지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지 않을까 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시간을 좀 약간 절약하게 해서 3분 내로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배정철 한국조선양 기자재연구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친환경 선박의 세계 주도는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선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핵심 기자재들이 다 있고 연료에 따라서 많은 기자재가 다 다릅니다. 그럼 그거는 효율도 중요하고 성능도 중요하지만 안전성도 상당히 중요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개발이 끝나면 또 실증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지만 한국의 조선산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해오는 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친환경 미래 연료 선박의 핵심 기자재를 개발하는
지금 현재 그 동향과 기술 개발 현황과 그 다음에 경쟁력은 어떤지 또 앞으로 실증 방향들은 어떻게 가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산업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집어서 이렇게 자장께서 말씀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낍니다. 한국조선해양 기자지연구원 배승철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우리 블루 오션 모빌리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선박으로 표현하면 우리 미래 선박,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우리 보통 2D라고 이야기하죠. 디카보나이제이션 부분과 디지털라이제이션 부분인데요. 지금 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 선박을 대한민국이 가장 수주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핵심 기자재는 사실 국내에서 아직 공급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이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한국에서 그런 부분에 전혀 준비가 안 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분별로 기술 개발도 하고 육상 시험도 거치고 심지어 성급으로부터 형식 승인도 받아놨죠. 그런데 그 주요한 장비는 선주가 보통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세일 레코더라고 하는 즉 실적이 없어서 못한 경우가 많죠. 그럼 그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주가 요구하는 것은 실제 선박에 탑재해서 사용해 봤느냐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탑재해서 사용해 보려고 하면 어느 선주가 한번 써줘야 그 실적이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우리 코메레에서는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뭐 좀 적은 선박이긴 하지만 17,000톤급 벌크선을 지금 진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인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 오늘 또 발표를 들었습니다만은 당분간 LNG 연료를 지속해서 쓰고 LNG 연료를 쓸 때에는 OCCS 즉 온보드 CCS를 탑재해서 우리 넷제로의 전략에 맞춰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적해 주신 기존 외국 회사의 장비와 경쟁하는 전략보다는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우리 한국이 주도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온보드 CCS 같은 경우는 이미 탑재를 했습니다. HMM 몽글라라고 하는 선박에 탑재를 해서 지금 실증 중에 있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실증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HMM에서도 물론 도왔지만 우리 파나시아라고 하는 기자재 기업과 함께 또 KR에서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 실증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이 새로운 장비는 무조건 우리가 주도해서 실증해야 되겠다. 또 두 번째 기존의 연료 공급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술이 모자란다기보다는 실증을 못하고 있으니 그 실증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 실증을 하려고 하면 실증 주관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자재 산업계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상 말이 좀 빨라지는데요. 기자재 업계의 현황이 다 중소 중견기업이 좀 드뭅니다. 중소기업 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수직 클러스터화가 필요하다. 실제 연료 공급 장치만 하더라도 20개 내지 30개의 부품이 구성되어서 하나의 장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리더 회사, 중견 회사가 리드를 해주고 거기 부품 회사가 따라 붙는 하나의 수직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공동 브랜드화 하든지 또는 그 리더 회사에 협력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면 해외의 지금까지 주도를 하고 있는 실명을 거론하자고 하면 알파라벨 같은 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알파라벨도 큰 회사 아닙니다. 여러 회사가 같이 하나로 모여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도 우리 기자재 기업들이 그와 같은 수직 계열화를 분야별로 연료 공급 장치, 화물 처리 장치, 발라스트 처리 장치 등 분야별로 가져간다고 하면 충분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가감히 주장하는 것이 우리 기자재 업계의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서 분야별로 그런 것을 모듈화 내지는 시스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듈별로 시스템별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좀 더 노력하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에서 가장 수주도 잘 받고 건조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제조 여건이 외국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껍데기는 외국에서 만들고, 죄송합니다. 껍데기 표현보다 선체라는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선체는 외국에서 만들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기사제는 전부 한국 기술, 한국의 주요 핵심 모듈이 탑재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노력했고 다 같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기대가 큽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의 기술의 미래에는 최근에도 한국 선박 기자재가 수급이 잘 안 돼서 선박 인도 지원이 돼가지고 수조 원의 손실이 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개발을 해 가야 되는데 결국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정부와 정부 각 기관과 또 각 기업과 또 연구원이 같이 또 대학에 협력을 해서 우리가 콜래보레이션을 이뤄가지고 빠른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해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또 강력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현태 한국 성급 기술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항상 친환경 선박 탈탄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나는 도대체 우리 회사는 앞으로 어떤 연료를 지향해야 되느냐. IMO는 정확하게 레귤레이션을 강화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선박을 운영하는 운용자는 어떤 연료를 써서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에 따라서 우리 김현태 기술본부장님께서 많은 정보나 기술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탈탄소 이슈에 관련돼서 어떤 연료가 지속 가능한 미래의 연료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린하우스 가스 이슈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주로 이제 조선소나 조선업계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조선소 같은 경우는 모든 대체 연료에 대해 가지고 시스템 설계를 다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시지만 최종 고객인 선사들은 shipping 해운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됩니다. 해서 한 척을 어떤 연료로 이제 발주를 했는데 25년, 30년 써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연료 사용이 그 경쟁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이제 참석하신 조선업계 분들은 물론 이제 다른 모든 시스템 다 갖고 있으면 되겠지만 고객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또 이해하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질문하신 분들은 한 가지 연료를 좀 이렇게 추천을 받기를 이제 희망을 하는데 사실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발표에서 선박의 연료가 석탄, 오일, 가스, 그다음에 이제 넷제로 연료로 변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단일 연료 시대에서 이제 다중 연료 시대, 모노퓨일에서 이제 멀티퓨일 시대로 이렇게 전환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런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나온 클락슨 리서치 데이터라든지 또 MMMC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2050년도 정도 되면은 LNG, 메탄올, 또 아모니아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쓸 거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여러 가지 연료가 혼재될 거라는 이제 그런 이제 결론입니다. 사실 저희 KR이 작년, 재작년 2022년, 3년도에 이 각 대체 연료에 대한 이코노믹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서도 보면은 선박의 사이즈에 따라서 또 선종에 따라서 최종 연료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결과를 봐도 아마 2050년도쯤에는 여러 연료가 쓰일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이렇게 추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할 때는 2023년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2023년도에 이제 델리버리 되는 배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또 이렇게 그걸 바꿔서 10년 후에는 어떤 연료가 채택이 될 거냐라고 또 같이 비교를 해보면 달라집니다. 이게 왜 달라지냐니까 2020년대 그 카본 텍스하고 2030년대 30년대 카본 텍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한 시점에서의 정답이 10년 후에는 또 달라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연료의 그 유연성이 또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선소에서는 이제 퓨얼 체인지 레디 디자인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추진 시스템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 쉬운 그런 특성도 이렇게 같이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캬리 그 피지빌리티 스터디 한 그 결과를 잠시 공유를 드리자면요. 소형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일로 갔다가 이제 규제가 더 강해지면서 그냥 바이오퓨얼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소형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 퓨얼인데다에서 만약에 듀얼 퓨얼로 바뀌면은 그 성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뭐 20% 이상 이렇게 뭐 20-30%씩 이제 커지기 때문에 결국 그 성과하고 연료 25년간 연료 비용, 카본텍스 비용을 해보니까 소형선에서는 그냥 일반 그 오일 퓨얼이 맞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그때 LNG, 메탄올, 아모니아를 이제 비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는 LNG가 제일 경쟁력이 높았고요. LNG가 1등, 아모니아 2등, 메탄올이 3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근데 이런 결과가 있는데 왜 머스크는 메탄올로 갔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가 고려해야 되죠. 아마 그때는 모르긴 해도 그때 분위기가 LNG는 메탄 슬립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뭐 메탄올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더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연료가 미래 대체 연료가 될 건가를 그냥 막연히 고민하는 이제 시점이 지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피지빌리티를 했던 것 같이 어떤 선사에서는 그런 뉴빌딩 플랜이 있을 때 실제 그 특정 선박에 대해서 그 이코노믹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해야 되고요. 거기 추가해서 이제 또 연료 가용성이죠. 대체 연료 가용성, 퓨얼 어베일리빌티도 같이 이렇게 스터디를 해보면은 그 워낙 그 계획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최적 연료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서 이 대체 연료의 한 그 최적 연료를 이제 선택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태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가장 궁금한 질문을 오늘 답을 주실 줄 아는데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는군요. 왜 그거를 제가 여쭤봤냐면 지금 많은 분들은 선박 연료가 바뀌면 뭐 선박 설계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선박 연료 하나로 인해서 선박 설계도 바뀌고 그 다음에 항만도 바뀌고 물류도 바뀌고 비용도 바뀌고 경쟁력도 바뀌고 모든 부분이 동시에 다 바뀌게 됩니다.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디젤 선박 대비 LNG 선박을 하나 건조를 하면 모든 항만 비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턴어라운드 했을 때 들어간 비용이 2.0이 됩니다. 암모니아 선박으로 하면 5.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페이백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해서 배를 만들어가서 30년 운항해서 폐선을 시켜야 되는데 30년이 지나도 페이백이 안 됩니다. 그런 그 항만 인프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기술적인 거는 이제 다 한국에서 소화할 수 있지만 그런 경제성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말했던 사과 한 개가 1,000원짜리가 요즘에 10,000원 하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들입니다. 하여튼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장혜기 기술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탈탄소 연료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탈탄소하고 넛제로 가면서 많은 분들은 그냥 왜 LNG 하지? 아까 말씀했던 듯이 탄소를 줄일 수 있지만 메탄슬립도 다 있고 또 그린하우스 가스도 또 있는데 그냥 암모니아로 가지, 수소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술은 지금 상당히 이제 와 있지만 뭐 연료 추진 엔진이나 시스템도 다 개발이 완료돼서 실증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2026년도 말이나 2027년도 되면 암모니아 선박도 이제 인도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 실증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래 연료를 위해서 선박 개발하는 데서 암모니아나 수소연료 추진 선박의 기술 개발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개발했을 때 정말 주안점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조선소를 대표해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조선소마다 다른 방향의 개발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좀 부담스러운데, 삼성중공업 입장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공통되는 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휴스턴에서 가스텍 2024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많은 기대가 이 친환경에 대한 기술 전시 협의가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암모니아, 수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정작 그 이번 가스텍에서는 많은 부분 다시 LNG에 집중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이제 암모니아나 수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유는 유럽에서 지금 ETS 그 카본 텍스를 지금 시스템도 도입이 될 거고, 또 퓨얼유 머리타임이라는 또 에너지 에너지에 따른 그 탄소세가 부과되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이제 고려가 되는데, 이 LNG를 사용하더라도 2035년부터는 카본 텍스가 이제 부여가 됩니다. 요 시스템에 의하면은.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풀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선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의 배를 완벽하게 카본 프리 배를 하면 나머지 배를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그 방법으로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그 퓨얼드 베슬을 하나 적용하게 되면은 LNG 선에 한해서 9척의 기존 그 정상적인 LNG 배를 카본 텍스로부터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풀링 제도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제 암모니아랄지 수소랄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암모니아가 이제 LNG 다음으로 꼭 와야 된다,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암모니아 추진 선박,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 운반선은 이제 LPG 선에 그 덴서티 측면만 보강해서 많은 부분 지금 수주가 되고 있는데, 이제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에 있어서 아직까지 레귤레이션이나 룰이 없는 것도 있지만 많은 그 저항감이 있습니다. 독성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지금 규제와 함께 그 검증이 완벽하게 된다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삼성중공업에서는 지금 실스케일로 암모니아 테스트 설비를 작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벙커링부터 가스 서플라이 시스템, 벤팅 시스템, 드레인 시스템 이런 부분의 모든 암모니아 관련된 세이프티를 다 테스트해서 룰과 연계해서 검증할 수 있다면은, 이런 그 기술적으로 저희는 디자인적으로는 준비됐지만 이런 저항감을 빨리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그 고려되는 게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 자체는 화물이면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암모니아 운반선에 암모니아 퓨얼 그 추진이 우선 도입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은 이미 확보됐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선사들하고 그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은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에 그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하는 부분을 지금 같이 JDP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엔진 개발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선주사, 조선사, 엔진사, 라이센서가 모두 다 그 지난주에 MOU를 맺고 그 컨테이너용 암모니아 엔진 개발을 좀 가속화해보자라는 또 그런 행사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또 이제 엔진에 대한 그 한 축이 있다면은 다른 한 축은
암모니아 연료전지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일요일 날 그 암모니아 그 연료전지 파워팩을 제공했던 그 미국의 아모즈라는 회사가 1메가와트급 그 터그보트에 그 200kW 암모니아 파워팩을 장착을 했고 첫 그 성공적인 항해를 지난 일요일 날 미국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그 암모니아 연료전지도 작게는 특히 연안선부터 시작해서 점차 대형화되지 않을까. 엔진이 한 축이라면은 연료전지도 아직은 그 가격적인 카펙스 측면에서 조금은 부담은 되지만 특히 이제 암모니아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합니다. 암모니아를 크래킹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활용해서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그 어떤 저변화, 가격, 용량의 스케일업 이런 부분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암모니아 연료전지를 이용한 그 전기 추진도 한 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조선소마다 다 지금 한참 개발하고 있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그 게스트에서 선언한 것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 시대에 있어서 플로팅 블루 암모니아 프로덕션 퍼실리티도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보자라고 지난 게스트에서 선언을 했고요. 육상의 암모니아 프로덕션의 4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KBR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해상 플로팅 그 프로덕션에 옮겨 놓는다면은 제2의 FLNG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도 저희가 KBR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올 연말에 AIP까지 받을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지금 엔진이 지금 26년에 나오게 돼 있고 또 연료전지는 암모니아 연료전지는 작은 스케일이지만 이미 성공했고 또 결국은 그 탄소세 때문에 풀링 개념에서 작은 규모지만 선사들이 암모니아 연료를 나머지 기존 컨벤셔널 연료를 세이브하기 위한 그런 풀링 제도로서 활용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조선소마다 이 암모니아에 대한 디자인을 다 확보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수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소 프로폴전 측면은 비교적 지금 많이 그 언급이 안 되는 이유가 결국 수소 혼소 엔진도 있지만 수소는 연료전지라는 부분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해상에 수소를 나를 수 있는 저장 기술에 대한 게 가장 중심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53도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그 인슐레이션이 가장 핵심 기술인데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슐레이션 타입이 작은 규모는 C 타입, 큰 규모는 이제 멤브레인 타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구형 타입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40K 이하는 C 타입으로 지금 개발이 돼 있고 그 내년까지 실증을 하겠다. 그 모형을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 멤브레인은 대략 한 80K 정도를 생각하는데 40K 이상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멤브레인도 내후년에 파일럿을 해서 제작을 해서 테스트까지 일정이 잡혀 있고 또 국책과제로 저희 EK급 그 수소 운반선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3사가 현대, 그 한화, 삼성이 각각 구형 타입의 수소 그 저장 탱크를 만들어서 이 EK에 설치를 해서 28년에 완공되고 29년에 실증이 아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조금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저장 기술, 운송 기술에 대한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우선 많은 부분 진행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수소가 따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저희 조선소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이 얘기를 해드리기가 상당히 어렸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그 각 회사마다 여러 가지 그 극비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암모니아가 그렇게 좀 지연되는 이유들은 지금 현재 대형 엔진은 그 암모니아는 테스트를 그냥 오픈해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돔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민간과 3km 이상의 격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산에
현대중공업만의 실증센터가 지금 도움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KR하고 군산에서 또 하고 있고, 힘센엔진 같은 경우 중형원진이 이미 개발이 다 끝난 상태고, 대형엔진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연료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 체계에는 이제 크게 문제 없을 건데, 결국은 이제 세이프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료 추진에 아모니아 추진 체계가 들어가면 사람이 하나도 근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원격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삼성에서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아모니아 수소 선박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조사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대답을 드렸는데 조사님께서 아직 충분하지 못했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한 30초만 더 이렇게 잠깐만요. 저기 사실 세계항 포럼 사상 6시를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나가고 지금 다 그냥 계세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시간을 한 분만 더 이제 우리 김현태 본부장님하고 김부기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이제 그래서 이제 최적 연료가 어떤 거냐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좀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게 말씀드리는데, 좀 더 그럼 제가 좀 더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아까 지금 또 장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근데 사실 저희들 피지빌리티 스터디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LNG가 현재 경쟁력이 더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이렇게 뭡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하면 LNG가 더 좋은데 2030년대 중간쯤 되면은, 그때 되면 이제 카본 텍스가 더 많아지거든요. 많아지고 또 이 장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35년쯤 되면은 35년 4년 사이 되면 LNG도 다시 이제 페널티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은 2030년대 중간쯤 돼서 다시 저희들이 그 시점에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하면은 암모니아 연료가 가장 최적일 거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뭐 2035년 전까지는 LNG가 됐을 것이고 2035년 이후는 암모니아가 더 이제 최적의 연료일 거라는 그런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뭐 가정이 뭐 들어갔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릴 마지막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부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지금 LNG 선박이 상당히 지금 현재 발주된 것이 90%가 다 LNG 선박입니다. 뭐 머스크가 이제 메탄올 선박으로 갔다가 다시 또 LNG 선박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메탄올 여러 가지 LNG가 탄소는 많이 줄지만 또 메탄 설립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나중에 탄소세 이런 거 부과를 하면 배는 싸게 건조했지만 나중에 들어가는 돈을 다 따지면 뭐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30년 동안 운한 선박을, LNG 선박을 2010년 후에 버릴 거냐,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또 하나의 방법으로 탄소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탄소 포집 기술 CCUS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기 교수님께서 저탄소 선박 적용 탄소 포집 이용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포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운송 저장, 경계성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상국립대학교 김북입니다. 대표님께서 질문 주신 탄소 포집 관련해서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CUS 이제 스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탄소가 발생하면 포집, 그 다음에 어딘가 이송해서 그 다음에 해상에 저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동해 가스전에 있는데 그게 한 12,000톤,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만약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송하려면 외국에 있는 석유를 생산했던, 원유를 생산했던 그런 지층에다 집어넣어서 뭐 옛날부터 있던 기술인데 EOR이라고 해서 오일 리커버리를 더 인핸스드하는 그런 기술로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조선 해양인으로서는 주로 이제 이송을 해야 되니까 선박에 대한 건데, 최근에 이제 뭐 현대도
그 에카 이산화탄소 수송선을 수주도 했지만 굉장히 그 사이즈가 작습니다. 한 20K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뭐 40K, 70K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이제 기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그 안에 그 에카 이산화탄소 카고 핸들링 시스템 그 앞에 그 탱크 내 안에 있는 그 압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게 생겨가지고 화물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CCUS 관점의 조선해양 분야는 좀 그런 걸 좀 대응하는 에카 이산화탄소 수송 선박을 좀 대응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 뭐 세계에서 1등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조선해양은 굉장히 그런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이제 중국의 강력한 추격으로 그 지위를 상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1등하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30년 전에 이제 미국 유학 갔을 때 보면 월마트나 토이즈러스 가면 뭐 소비재 제품들, 장난감 이런 거는 중국 제품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중국이 1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뭐 저희가 한국 제조업의 위기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1등하는 법을 알아보니까 저희가 조선, 디스플레이, 반도체 굉장히 심각한 위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정종인 상무님 말씀하신 그 풍력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미 18메가와트 윈터바인도 다 있고 그 스플라이 체인이 그냥 그 하부 구조물에서 탑에 터반까지 다 돼 있고 우리는 뭐 동해에 넣으려 해도 지금 아직 조금 뭐 그런 스플라이 체인 구성이라든지 그런 실정이 약하거든요. 중국 사람들 아까도 보여줬죠. 우리는 실정도 그런 18메가급, 15메가급에 대해서 실정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SMR, 이제 이정익 교수님 발표해 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SMR의 상용화가 제일 빠른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지금 고비 사막 근처에 물이 많이 필요 안 하는 거 토리움 원자로 그 토리움 MSR 그 실증을 6년 걸릴 거 3년에 걸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우리가 원전 강국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안이하고 뒤처져 있지 않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선해양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주들 실증된 거 아니면 안 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실증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LNG 지금 한참 계속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조선해양인의 수건사업 있지 않습니까? 멤브레인 그 LNG 화물창에 각 조선소마다 다 독자 화물창이 있지만 아직도 그 GTT에 라이센스를 해서 배 척당 100억 이상의 기술료를 내고 있거든요. 우리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KC1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좀 뭐 아직도 문제가 있고 KC2를 하고 있지만 그럼 빨리 우리 그 독자 화물창이 적용해도 중국도 이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멤브레인 중에서 NO96는 했는데 지금 최근에 카타르 프로젝트랑 맞물려 그 마크3도 많이 수주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술도 없었지만 제조 경영이 많다 보면 우리 수준을 금방 따라잡을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그런 헤게모니를 바꾸기 위해서 뭐 좀 다른 독특한 화물창,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고만강간 지금 연료 탱크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뭐 좀 뭐 B타입 같은 걸 적용해서 화물창에 적용한다든지 그런 뭐 같은 100억을 추가적으로 안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미래 연료는 수소, 전기, SMR이라고 봅니다. 전기는 그 수소 연료 전지 또는 배터리. 근데 아직은 이제 소형성 기반으로 돼야 되고 저희 조선해양의 수건 사업인 대형 선박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동화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전기 선박의 출혈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벤츄얼리 저는 수소가 될 거라고 보고, 지금은 애독 버전으로 뭐 암모니아도 나오고 메탄올도 나오고, 아까 뭐 온보드 CCS에서 뭐 그런 것들은 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애독 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벤츄얼리 삐삐처럼 휴대폰이 나오면 사라질 그렇지만 그게 금방 사라지진 않고, 그렇지만 거기에 그런 그 제품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는 좋잖아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선주가 요구하는 것을 잘 기술 개발, 뭐 설계 변경 이런 게 좋으니까 저희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SMR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솔직히 SMR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잘못하면 이게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잖아요. 아까도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러시아, 중국이 다 뭐 해상 원전도 했고, 뭐 주진 선박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네이비 쪽에서는 이미 미국이나 다 했고, 우리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같이 저같이 조선해양이 조선소에서 배를 많이 지어야 계속 우리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정말 SMR 추진선박, 벌써 SMR 추진선박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가 옛날에 25노트 달리다가 슬로우 스티밍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뭐 18노트, 25노트 달리다가 지금 30노트 이야기하거든요. SMR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정말 배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제가 기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조선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게 좋은가? 그런 건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게 잘못하면 해상 운송에 있어서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준비는 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미래로 수소, 전기, SMR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오늘 조선 세션에서 발제를 해주신 6분께 또 진심은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토론에 참석해 주신 5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크게 감사드리는 것은 온라인에 참석하고 현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해양의 기술은 세계 최고이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 간다면 많은 부분에서 아마 선도적 위치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조선